잠재의식과 자기애, 말하기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잠재의식, 그리고 자의식이라는 좀 어려운 용어로 여러분들의 말하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의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말하기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힌트를 얻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봤어요.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G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대화의 클래스, 잠재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대화의 클래스 이 초반부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불안을 다뤘고, 오늘은 이제 잠재의식을 다루는데, 조금만 지나면 계속해서 이제 사례와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그런 걸 아무리 들어도 실은 내가 내면에 어떠한 방어기제 혹은 잠재의식 속에 상처 혹은 자신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 변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변화하실 수 있도록 이런 거에 대한 이론을 들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용을 들으시고 그냥 저런 게 있구나 라고 넘기시기보다는 저런 게 있구나, 나는 그러면 어떤 상황이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적용해서 판단해 보세요. 자, 먼저 그러면 잠재의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잠재의식은 말 그대로 우리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입니다. 안에 깊숙한 곳에 있는 의식이죠. 무의식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이 의식이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과 속으로 잠재되는 의식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건 실제로 우리가 가진 무의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5%도 안 된다는 그런 연구가 1%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근데 물론 우리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표층 의식이라고 하죠.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더 인간답게 만드는 어떤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움직이는 건 이 잠재의식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맞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리고 자율신경 그런 것들이 관할되는 건데, 자, 오늘은 제가 잠재의식에 대한 이론을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잠재의식과 여러분들의 자의식, 그래서 자기애가 강한 사람 혹은 자기애가 부족한 사람,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야기를. 자, 그러면 표층의식에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강한 자의식이 드러나는 경우와 약한 자의식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 강한 자의식이 잠재되어 있는 경우와 약한 자의식이 잠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의식이라는 표현을 하면 좀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자기애라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한번 하나씩 보자고요. 겉으로 드러나는데 자기애가 좀 부족한 사람들, 자기애가 부족한 게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어눌해 보여요. 뭔가 남들이 얘기하면 자꾸 그냥 수용하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이 끊이질 않아요.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얘기하고, 그리고 뭔가 누군가가 지적을 했을 때 또 주눅 들어버리고, 그래서 지적을 하기도 약간 애매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실은 이제 겉으로 자기애가 부족한 것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 문제의 원인이 실은 과거의 실패에서부터 왔다라고 판단하면 거의 맞아요. 과거에 자기가 이제 이상향을 높게 잡아서 그것 때문에 실패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우연히 운이 없어서 계속해서 그런 실패를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만, 지금 결과적으로는 과거의 실패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내가 불평을 하는데 정작 바꿀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이론을 대고요, 여러 가지. 그래서 얼핏 보면 저 사람 똑똑한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실은 스스로 변화할 생각은 전혀 못하죠. 행동할 힘이 없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짓눌려서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겉으로 드러나는데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말합니다. 굉장히 거만하고 자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내 말 알아들었어? 이런 말 참 많이 쓰죠.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부족하고요. 겉으로 들으면 이것만 들어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부족한 사람보다 더 피곤한 그런 사람인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의 잠재의식도 과연 그러면 자기애가 넘쳐날까?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건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자기애가 실제로 잠재의식에도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물론 자기가 넘쳐나든 적든 잠재의식 속에서 남을 경계하는, 그리고 그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그런 심리는 확실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남을 경계한다라는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특히나 그 성공한 CEO들, 자수성가를 해서 성공한 CEO들을 보면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보다 더 성공한, 혹은 뭐 어쨌건 나와 비슷한 자수성가를 성공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의 말을 딱 들었을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몰라, 혹은 저 사람은 나의 성공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사람이야 라는 경계심이 생겨요. 그래서 자수성가형 CEO들이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자식 과잉을 겉으로 드러내는 분들 중에는 그런 경계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상태에서 겉으로 이런 자의식 과잉을 내비치는 사람들 중에는 이성에 대해서 경계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매력이 넘치기 때문에 그 매력만 보고 다가와서 손해를 본 경험들이 아마 있었을 거거든요. 혹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나의 성공과 내가 가진 무언가를 남들이 뺏을까봐 라는 경계심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혹은 넌 나보다 못해 라는, 그래서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내가 더 약해질 거야 라는 그런 자기방어적인 심리.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만한 부분이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그 부분 이외에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자의식을 겉으로 많이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것 또한 경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외모가 굉장히 뛰어난데 실은 지식적으로 굉장히 스스로가 컴플렉스가 있어요.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죠. 자기 방어를 하죠. 더 자의식을 표출하죠. 자기 얘기를 더 하고 괜히 어려운 용어를 막 쓰고. 성공한 CEO인데 뭔가 돈 이외에 내가 스스로가 좀 컴플렉스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더 강해지는 경우가 있죠. 재밌는 일이에요. 우리가 참 생각한다는 게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우리의 잠재의식 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잠재의식에서 그러면 자의식이 부족한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잠재의식 속에서 자의식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계에서 공포에 시달리는 동물을 생각해 보면, 상위 포식자에게 항상 두려움을 떠는 동물들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저는 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공포심에서 다른 동물들을 물어버리거든요. 마치 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의식이 부족하고 잠재의식 속에서 자의식이 부족한, 자기애가 부족한 사람들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공격적인 말투를 쓰고요. 나는 항상 피해자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항상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해자들을 먼저 가해해버리죠. 내가 가해자가 되겠다는 생각에. 실제로 그렇게 적으로 구분되지 않을 수 있었던 관계를 적으로 규정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서 내 세상은 나에게 왜 이렇게 무례할까? 혹은 나에게 피해를 줄까? 라고 생각해버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화를 굉장히 막 잘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불안하거나 공포심에 휘둘리고 있는 그런 경우가 크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권위적인 말투, 넌 그래야 돼. 이렇게 아까 어떻게 보면 자의식 과잉하고도 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자의식 과잉인 사람하고도 실제로 두 부류가 겹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권위적인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들은 보통 트라우마나 그런 것들, 과거에 좀 큰 상처가 있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투를 자주 해요. 왜냐하면 내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상대를 무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약 상대를 할 때는 좀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저 사람이 그래 상처 때문에 그러겠지라고 생각하고 나는 너를 무시하고 있지 않아? 라고 존중해주는 걸 몇 번 하고 좀 다독여주면 좀 확 수그러듭니다. 내 사람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기애가 넘치는 게 잠재의식 속에 있는 사람들, 자기애를 잠재의식 속에서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게 적당하면 참 좋아요. 근데 이게 넘쳐날 때는 남들을 약간 그 깊은 마음 속에서 무시를 하기 때문에 겉으로 무시하는 것만큼 무례하게 굴진 않는데 그 묘하게 우월하다는 느낌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요. 상대가 못 알아들을 거라는 생각에 뭔가를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반복하고, 그리고 은연중에 상대를 무시하고, 그리고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자꾸 확인하고, 그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자기애가 너무 넘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랑 얘기하면 뭔지 모르게 나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정확히 무시한 건 아니어서 싸우긴 애매한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쉽게 말하면 재수없는 사람인 거죠. 재수없다는 느낌을 줘버립니다. 그게 처음 볼 땐 몰라요. 처음 볼 때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 같은데 만나다 보면 재수없는 느낌이 드는, 그게 잠재의식 속에 자기가 너무 넘쳐서 그러는 현상이 일어나죠. 이 각각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제가 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겉으로 드러나는데 자기애가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불평불만이 굉장히 가득하고, 그리고 뭔가 계속해서 좀 신경질적이고 그러면서도 좀 수용적인 이런 사람들을 대응하는 방법은 가능하면 멀리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빨리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는 자기의 부족을 바꿉니까?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바꿀 수 있어요. 연기하면 돼요. 겉으로 다른 모습을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멀리하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겉으로 자기의 부족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사람은 그거를 전염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가능한 멀리하시는 게 좋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성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바꾸려고 애를 써야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그 자기애가 넘치는 사람까지 아니고 그냥 적당한 사람의 모습을 흉내내고, 내가 불평불만한 일 그런 게 있을 때 말로 하지 마세요. 속으로 하는 건 괜찮은데 겉으로 드러내지 말아보세요. 차근차근 근데 뭐 대화의 클래스에서 이런 방법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다만 그 다른 사람의 불평불만 이런 것에 너무 감정이 소모되지 않도록 해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애가 넘쳐나는 그런 사람. 보통 이런 사람들은 막 일방적인 말투를 쓰고 말을 잘 못 끊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대응할 때는 나보다 높은 사람이면 맞춰주는 수밖에 없어요. 맞춰주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약간 우쭈쭈 해주는 거. 그리고 잘 배웠다라는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면 그 사람한테 오히려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냥 편한 관계라면 그 사람 마음속에 그 방어 심리, 경계하는 마음.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그런 사기꾼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에게 피해를 주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자기에 대한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어떤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제 뭐 그 미남 미녀를 예를 들었고 성공한 CEO를 예를 들었지만, 그 사람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유형하고 달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미인한테 아름다우시네요. CEO한테 아우 대단하게 성공하셨네요. 이런 말투를 썼다. 물론 제가 굉장히 심플하게 상황을 요약했어요. 그런 말투는 과거에도 수많은 사람이 썼을 겁니다. 그 사람이 경계하는 수많은 사람의 범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패턴을 깬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칭찬을 쓰시는 게 좋아요. 혹은 그냥 그 사람이, 이거는 뭐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 사람이 과거에 좋았던 기억의 어떤 사람과 내가 일치하기를 바라는 것. 근데 이건 굉장히 수동적인 접근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스스로가 결정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섣불리 그 사람의 그 인상을. 그래서 나는 초면에 최대한 유쾌하고 밝고, 다만 그 사람에게 접근했던 다른 사람들이 했을 법한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속마음에 자기애가 부족해서 공격적으로 나온다거나 권위적인 말로 나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피해자가 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나는 당신에게 피해를 줄 마음이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그런 말을 했을 때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어떤 의도로 얘기를 했으니까 편하게 들어봐. 만약 지금 필요 없으면 안 들어도 되지 뭐. 그냥 이렇게 흔쾌하게 그 사람이 공격에 반응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면 유쾌하게 그냥 받아들여 주시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태도라면 먼저 상대가 적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상황을 단순하게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건 뭐 제가 생각 강의에서도 몇 번씩 말씀드렸었는데요.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단순한 게 진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길 가다가 돈을 500원을 주었어요. 누가 흘리고 갔네? 돈을 주었어요. 그런데 누가 내가 이거 줍는 것을 몰래카메라로 찍어서 어딘가 SNS에 올려서 내가 부도덕한 사람임을 알리기 위해서 동전을 떨어뜨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은 실은 잘못된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실제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복잡하게 생각해가지고 삶을 힘들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에 대한 생각은 자기애를 낮출 뿐이에요. 자, 두 가지 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잠재의식 속에 자기애가 과잉한 사람들, 이런 사람하고 이제 친해지는 방법은 뭘 가르쳐 달라고 하면 됩니다. 뭘 배우는 사람들, 그냥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배우는. 근데 물론 마음속에 그런 재수 없으면 점점 커져갈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다른 여러 가지 매력들이 있겠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지금 이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 제가 약간 뭐 거리를 두라는 식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뭔가 어떻게 대응하라고도 말씀드렸고, 만약 스스로가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볼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 이 네 가지로 완벽하게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 입체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있어도 분명히 어떠한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이어나갈 수도 있을 거고, 아주 치명적인 게 아니라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다양한 대화 기법들이 있습니다. 대화의 클래스를 통해서 대화의 기법들을 좀 익혀보시고, 그와 관련된 제가 좀 재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떤 능력을 키우면 이런 잠재의식과 자기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내가 발전하고 대응할 수 있을까,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기애라는 것,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행하지 않아도, 뭔가를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적정한 레벨로 올라가려면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꾸준히 해야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행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자기애라는 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들을 없애면 돼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요소들을 없애면 돼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돼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그게 자기의 과잉으로 가요. 물론 그게 나쁜 방법이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냥 나를 사랑하지 않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시면 돼요. 물론 그것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교체하는 거 좋은 아이디어죠.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뭐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영화를 보거나 이러면 역할들이 존재를 해요. 보통 뭐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알 텐데, 탱커, 딜러, 힐러.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는 앞에서 몸으로 부딪혀 싸우고요, 누군가는 뒤에서 뭐 데미지를 넣고요, 누군가는 거기서 치료를 하고. 이게 이제 온라인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는 세 가지 유형의 플레이 롤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용어들을 굳이 모르셔도 뭐 탱커, 딜러, 힐러,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 말하기를 키우는 그 요인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뭐 용어를 모르셔도 한번 기억해 둬 보세요. 그래서 탱커라는 여기서 표현은 그 탱크처럼 말 그대로 공격을 받아낸다라는 거예요. 탱크처럼 공격을 받아내는 역할인데, 그 다른 사람의 공격에 흔들림 없는 것, 그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공격에 흔들림 없는 것. 아까 자기애가 낮고, 그리고 잠재의식 속에서 자기애가 낮고, 뭐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공격들을 할 거예요. 스스로가 낮음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애가 낮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 그거 상처받지 마세요. 거절할 수도 있지. 그래, 뭐. 그 사람의 거절의 이유가 나를 싫어해서라고 연결짓지 마세요. 그 사람의 거절은 거절로서 끝을 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결정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해서 내가 만약 예를 들어 칭찬을 했건 아니면 그 사람을 나쁘게 보지 않기로 결심을 했으면 그냥 그걸 그대로 쭉 밀어붙이세요. 일관되게. 그 사람이 무언가 뭐 실수를 했건 아니면 뭔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어도 나한테 상처 주기 위해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받아들이세요. 편안하게 받아들이라는 건 편하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편안한 것도 있지만 그 말을 여러 가지 이유를 덧붙여서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일찍 집에 들어갔더구나. 네 하면 돼요. 일찍 집에 들어갔어요. 네 일찍 집에 들어갔습니다. 저 사람 혹시 나한테 일찍 들어가게 물어봐서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일을 더 조금 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나를 저렇게 연맥이려는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이 더 미소로 가득 차야 돼요. 일부러 더 미소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탱커로 거듭나는 거예요. 뭐 이런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탱크가 되는 거죠. 인간관계의 탱크가. 두 번째는 딜러라는 표현인데요. 적재적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미지를 넣는 건데 이 데미지라는 건 꼭 상대를 상처 주는 그런 데미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무언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든 아니면 중요한 자리에서 대화를 하든 뭐 협상을 하든 항상 목표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왜 하지? 그래서 누군가한테 기분이 팍 상하는 느낌이 올라올 때 저 사람한테 내가 기분이 굳이 상해서 얻을 게 있나?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인데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말하는 건데 라고 생각하면 지금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요. 효율적으로 그 상황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가족과 대화가 제일 힘들어요. 가족과 대화에서는 이걸 효율적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목적 없는 관계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의 대화는 목적이 존재할 수 있어요. 항상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 있는 대화라고 해서 뭐 이기적으로 이걸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이게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 위해서 헌신한다. 이게 목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목적은 절대 부정적인 뜻이 아니에요. 목적을 잃지 않는다. 목표를 명확히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뭐가 우선순위인지가 나와요. 뭐가 더 중요한지.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이 사람을 설득하는 게 중요한가? 이 사람한테 내가 지식을 뽐내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이 사람이 알게 하는 게 중요한가? 그래서 어떤 게 우선순위? 지식을 뽐내는 것보다 상대를 알게 하는 게 우선이면 어려운 단어보다 쉬운 단어를 써야 되는 거고요. 상대가 익숙한 단어를 쓰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우선순위 생각하는지. 그리고 항상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도 단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대가 어떤 단어를 익숙하게 생각하는지, 즉 상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건 상대를 배려해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배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상대한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말 그대로 제대로 딜을 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뛰어난 딜러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이제 힐러입니다. 치료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뭔가 온라인 게임을 할 때도 실은 이 힐러는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막 여기저기서 다 불러요. 내가 이제 힐러를 키워놓으면. 왜냐면 내가 제대로 치료가 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제가 운동신경이 굉장히 떨어져요. 굉장히 부족한 운동신경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스케이트보드, 그러니까 스키 말고 이제 보드를 배웠었는데 그걸 친구들보다 가장 먼저 같이 갔었는데 가장 먼저 배웠던 이유가 그날 저만 보호대를 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은 몇 번 눈에서 넘어지고 조심조심 탔는데 저는 넘어져도 별로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넘어지면서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큼은 친구들보다 좀 빨리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는 잘 안 가서 지금은 잘 타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호대가 있으면 혹은 내가 다쳐도 바로 치료가 되면 계속 시도할 수 있어요. 계속 시도하면 분명히 더 빨리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 힐이라는 건 회복 탄력성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빠르게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래서 빨리 털고 일어나는 것. 그래서 과거의 상처, 과거에 뭔가 후회되는 것을 곱씹지 마세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 단지 리액션일 뿐이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가 아니라 이제 뭘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프레임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이런 말을 처음 듣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만 해봤고 실제로 안 해봤으면 써보세요.
내가 잘못한 것을 쓰지 마시고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이걸 해야지라고 쓰세요. 아, 이걸 또 까먹었네라고 쓰지 마시고 기억해야지라고 쓰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낙천적으로 그냥 바라보세요. 아, 즐거운 일이지. 그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어디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좀 사고 자체가 좀 유연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좀 편안하게 생각하고 다양하게 생각해보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란 게임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겁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자의식, 즉 자기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잠재의식과 표층의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꼭 명확하게 나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좀 반성하는 계기 플러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응하는 방법들에 대한 힌트를 좀 얻으시길 바랬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향후에 대화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심리에 대해서 배울 때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내용이어서 지난 시간에 불안에 이어서 오늘도 심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다뤘습니다. 물론 말하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다룬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조금 더 재밌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게임처럼 탱커, 딜러, 힐러라고 말씀을 드려서 설명을 드렸어요. 탱크 같은 사람, 그리고 강력한 공격을 가진, 강력한 한방을 가진 사람, 그리고 치료가 가능한 사람. 이것들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거예요. 탱크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남에게 상처받지 않는, 사소한 것을 신경 쓰지 않는, 일관되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한 방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목표를 확실히 가지고 그리고 효율적인 그런 대화. 그래서 이런 효율적인 대화라는 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거, 뭐가 더 중요한지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치료가 가능한 사람,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처럼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던 것을 지금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말고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좋은 피드백을 받았다. 이것을 토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바꿔가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은 좀 말하기 방식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좀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가볍게 들으실 만한, 용어 자체는 좀 어려웠지만 내용 자체는 좀 가볍게 들을 만한 내용이었죠. 다음 시간에는 또 사례와 같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재밌는 말하기 관련된 내용으로 구상을 해볼게요. 대화의 클래스는 지금 총 70강 정도로 예정이 되고 있고요. 가능하면 좀 많이 빨리 올려드려서 올해 안에 끝을 내서 여러분들이 올해 안에 좀 이런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대화의 클래스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필요한 점, 혹시 아니면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메일 개그블랙 GAGBLACK 네이버닷컴이에요. 보내주시면 관련된 내용을 제가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 같은 재생 목록은 아니고요. 이 상담 재생 목록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과거에 상담을 했던 한 70개 정도 상담이 지금 올라가 있고요. 이제 계속해서 상담을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제 그거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추가적인 강의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LBC에 제공하는 다양한 다른 재생 목록들, 처세라든가 자기개발, 생각하는 방법 등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생 목록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지식을 쌓는다는 측면에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화의 클래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